그날 아침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가 전 세계로 동시타전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과의 7조 원 국방 프로젝트 포기, 중국 러시아와 손잡다. CNN은 앵커를 급히 스튜디오로 불러들였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한국, 동남아 최대 파트너에게 또다시 배신당해. 7년 협력 물거품. 영국 BBC는 국제부 데스크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특집 분석 프로그램을 편성했죠. 순진한 한국의 예견된 실패, 국방, 외교의 참사.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제목은 조롱 그 자체였죠. 기술도 돈도 퍼주고 결국 뒤통수만 맞은 호구 국가. 한국의 비극. 독일 슈피겔은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ATM 기계였다. 누르면 돈과 기술이 나오는.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세계 방산 역사를 다시 쓸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롱받던 나라가 불과 18개월 후 세계가 두 손 모아 구걸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국이 만들어낸 반전 실화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름의 어느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환호했죠. KF-21 보람의 프로젝트. 양국 공동 개발 협약 체결.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4.5세대 첨단 전투기. 총 개발비 8조 8천억 원. 인도네시아는 그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약 1조 7천억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얻는 게 많았습니다. 완성된 전투기 48대를 시장가보다 30% 싸게 구매하고 핵심 기술까지 이전받기로 했죠.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신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첫 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대로 분담금을 냈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이 사천 연구소에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렸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 달, 그 다음엔 2달, 3달. 한국 정부는 조용히 독촉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인도네시아는 변명했습니다. 내년에 꼭 내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파트너를 믿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었고 인도네시아는 또 변명했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은 또 기다렸습니다. 4년, 5년, 6년. 그 사이 미납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조 원, 5조 원, 6조 원. 마침내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목까지 한국 예산으로 메웠습니다. 파트너가 어려우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달 전 KF-21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기술의 결정체였죠.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도 환호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자카르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프로젝트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7조 원 분담금은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술은 다 받아가고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대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 국제부 데스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석 앵커 존 브라운이 카메라 앞에 섰죠. 한국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국방협력은 신뢰가 아니라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10여 페이지짜리 특집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편집장 마크 헨리의 논평이었죠. 한국의 패배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적이고 경험 없고 전략 없는 나라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표지 기사로 실었습니다. 한국 국기 위에 ATM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풍자 그림이었죠. 한국은 기술도 돈도 퍼주는 자동인출기였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우스운 나라가 됐다. 누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겠는가? 인도 타임스는 경고조였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외교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있을까? 프랑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7조 원을 날렸다. 이는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위기가 온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예측이었죠. 한국은 72시간 내에 강력한 성명을 낼 것이다. 감정적이고 격앙되고 아마도 자멸적인 내용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에 떠밀려 무리수를 둘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로웰, 워싱턴 D.C. 중심가에 있는 국방분석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정확히는 동아시아 방산시장 담당 선임 애널리스트죠. 15년 경력입니다. MIT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랜드 연구소에서 몇 년, 현재 센터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의 증언도 여러 번 했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믿고, 패턴을 믿고, 역사를 믿습니다. 감정이나 직관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분석가에게 독이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아침, 센터 회의실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브리핑이었죠. 인도네시아 한국 사태를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틀 안에 폭발할 겁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임 애널리스트 존 매튜스가 질문했습니다. 데이비드, 근거가 뭡니까? 저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20년간 한국 정부의 외교 위기 대응 패턴입니다. 독도 분쟁, 사드 배치, 일본 수출 규제. 평균 반응 속도는 36시간입니다. 가장 긴 침묵도 3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CIA 출신 수잔 챈들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르지 않나요? 국방 프로젝트잖아요. 저는 두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오히려 더 빠를 겁니다. 국방 사안은 국내 정치와 직결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한국은 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공격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론은 들끓을 거고 정부는 뭔가 보여줘야 할 겁니다. 국방부 파견 나온 제임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예요. 특히 자존심이 상하면.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센터 AI 예측 모델입니다. 95%를 넘는 정확도를 자랑하죠. 이 모델이 예측한 한국의 대응 시간은 42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곧 터진다. 센터장 로버트 윌슨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데이비드. 그럼 우리는 72시간 동안 한국을 주시합니다. 보고서는 주말까지 완성하세요. 아마 쓸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수시로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어디에도 성명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모델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CNN 서울 특파원 제니퍼 김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리포트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상하게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더 큰 폭탄을 준비하는구나. 곧 터질 거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정부, 이례적인 침묵 유지. 이틀째 공식 입장 없어. 전례 없는 대응. BBC는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아마도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조롱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할 말이 없는 것 아닐까? 패배를 인정한 침묵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그저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 중이다. 동료 존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좀 이상한데요? 수잔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맞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닌데요? 저는 억지로 확신을 유지했습니다. 곧 터질 겁니다. 더 큰 폭탄을요. 72시간, 그게 마지막 선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지? 데이터가 틀렸나? 아니면 한국이 변한 건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흘 내내 한국은 단 한 줄의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경력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예측 모델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95% 정확도가 무색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퇴근했고, 빌딩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다시 훑었습니다. 경제 지표, 정치 일정, 국방 예산, 언론 보도. 그때 위성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 연구동. 촬영 시각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 말이죠. 저는 과거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전날 새벽, 그 전날 새벽. 일주일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패배한 나라의 불빛이 아니야. 이건 뭔가를 만들고 있는 불빛이야. 저는 다른 위성 사진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성남 국방과학연구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국방연구소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침묵이 아니야. 이건 예열이야.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단 한 줄짜리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실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협력차장 김혜린, 그녀가 직접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세 문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대응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무슨 답? 시간이 말해준다고. 언제?
르몽드의 국제부 기자가 트위터에 썼습니다. 이 침묵은 무엇인가? 한국이 뭔가를 배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것인가?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조롱조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겠지.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 굴복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질 거야.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크게, 아주 크게 잘못 봤다는 것을. 저는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를 쫓았고, 패턴을 믿었고,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나라는 과거의 패턴을 완전히 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새벽 3시까지 켜진 불빛을 다시 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조롱하는 동안, 언론이 비웃는 동안, 저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밤을 새워 일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명서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거대한 것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세계 방산 역사를 다시 쓸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롱받던 나라가 불과 18개월 후 세계가 두 손 모아 국어라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파트너를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한국을 분석하러 갔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복수는 소리 지르며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복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세상이 비웃을 때, 언론이 조롱할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침묵이 깨진 다음 날부터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항해 성명도, 법적 조치 발표도, 외교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단 하나의 발표만 했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 예산 3조 원 추가 편성, 개발 일정 18개월 단축. 짧은 보도자료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BBC 방위산업 전문기자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복수 대신 기술 자립을 선택했다. 이례적인 대응이다. 로이터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3조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한국이 진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며칠 후 방위사업청은 또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독립선언식 제최 전 세계 방산 관계자 초청 독립선언식 묘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센터장 로버트 윌슨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갈 준비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한국요? 방위사업청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행사에 당신을 지명했습니다. 저를요? 왜 하필 저를? 윌슨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전문가잖아요. 게다가 72시간 폭발 예측도 틀렸으니 직접 가서 뭘 놓쳤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항공권은 이미 예약했어요. 곧 출발합니다. 현장을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세요. 몇 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늦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됐죠?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첫인상이 제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공항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줄을 서는 곳에선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고 걷는 통로에선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안내 방송은 친절했지만 반복적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한 번씩만 흘러나왔죠.
효율적이네. 그때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로웰 박사님이시죠? 김수진입니다. 안내를 맡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반갑습니다. 오랜 비행 힘드셨죠? 호텔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으니 오늘은 푹 쉬세요. 차에 오르자 김수진 씨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내일 일정표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논문 읽었습니다. 동아시아 방산협력의 구조적 한계요. 인상 깊었어요. 특히 세장 신뢰 부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박사 논문을 읽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 논문을? 박사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떤 관점으로 한국을 보시는지요? 그래야 더 좋은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준비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에서 사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남짓한 비행이었습니다. 작은 프로펠러기였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과 강, 도시와 농촌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빽빽했습니다. 모든 땅이 사용되고 있었고, 모든 공간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만큼 해낸 걸까? 사천공항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KAI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홍보팀 박민수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본사까지 20분 거리입니다. 편히 가시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천 시내를 지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남해였죠. 그리고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KAI 본사입니다. 박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KAI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능을 위해 설계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30여 명의 외국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 프랑스 다소 임원, 독일 방산업체 대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곧이어 컨퍼런스홀로 안내됐습니다. 500석 규모의 큰 홀이었습니다. 거의 만석이었죠. 무대 중앙에 큰 스크린이 있었고 양옆으로 실시간 통역 부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헤드셋이 제공됐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여러 언어 동시 통역이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네.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한 사람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AI 전투기사업본부장 한민석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첫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사과하는 자리도 아니고 항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9년간 꿈을 꿨습니다. 함께 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깨졌습니다. 파트너가 떠났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호구라고 불렀습니다. 순진하다, 경험 없다,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홀 안에 외국 인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순진했습니다.
한민석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나누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잘못은 믿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참여에, 그들의 분담금에, 그들의 약속에 의존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엔진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민석의 선언이었습니다. 엔진을 직접 만들겠습니다. 레이더를 직접 개발하겠습니다. 무장을 직접 설계하겠습니다. 그가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를 선택하는 나라가 됩니다. 홀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입니다. 한민석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복수는 감정이지만 진화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화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연구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일행은 10명 정도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각국 전문가들이었죠. 연구동 한층, 엔진 개발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을 열자 4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가 가득했고, 한쪽에서는 엔진 부품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박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박민수 씨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 엔지니어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무렵 투어가 끝날 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한쪽 방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3명의 여성 직원이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요? 제가 박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복지팀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매일 밤 간단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요. 저는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일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인가?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기술도 엄청난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이 조용한 배려, 이 묵묵한 헌신, 이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받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켜진 불빛, 밤늦게까지 일하는 엔지니어들,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직원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논문까지 읽는 안내자.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숫자를 추적하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사람을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것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미래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KAI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어. 그건 예열이었어. 거대한 엔진의 예열. 내일 그들이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KAI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전날과는 다른 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개발 현장을 보는 날이었죠. 엔진 개발실 한층. 박민수 씨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로엘 박사님, 오늘 보시게 될 장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다고요? 네, 지금 위기 상황이거든요. 문을 열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5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빨간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엔진 연소 시뮬레이션이었죠. 계속해서 실패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 터빈 블레이드 설계에서요. 박민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터빈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능을 내려면 온도를 올려야 하고요. 그럼. 네, 지금 막힌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민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상황은? 그가 묻자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해결 안 됐습니다. 70번이 넘는 시뮬레이션도 실패했습니다. 재료는 티타늄 합금 여러 종류 다 테스트했습니다. 전부 한계 온도를 넘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5가지 방식 테스트했습니다. 효율이 부족합니다. 한민석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처음부터요? 하지만 본부장님, 이미 몇 개월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방향이 틀렸다면 계속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길로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빠릅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간 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세요.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버리고 가능성만 찾으세요. 6시간이요? 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한민석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까지,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겁니다. 박사님, 커피 드실래요? 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죠. 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개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100번 실패하고 101번째 성공하는 거죠.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박민수 씨가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떠났을 때,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하기로 했군요. 네. 하지만 계속한다는 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한다는 건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 팀 리더 1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민석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각 팀 새로운 제안 발표하세요. 첫 번째 팀이 발표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형상을 바꾸면 어떨까요? 곡선 대신 다각형 구조로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까? 네. 냉각 효율이 12% 올라갑니다. 좋아요. 다음. 두 번째 팀이었습니다. 냉각 방식을 이중으로 하면 어떨까요? 외부 공냉식과 내부 수냉식을 동시에요. 무게는 8kg 증가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효율이 부족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비용이 과하거나.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내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름이 김태윤입니다. 입사 2년 차입니다. 말해보세요. 김태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료와 냉각 둘 다 바꾸면 안 될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요? 네. 세라믹 복합 재료로 터빈을 만들고 냉각은 극초음파 진동 방식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석이 물었습니다. 세라믹은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나노 섬유를 섞으면 강도가 올라갑니다. 극초음파 진동은 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우주항공연구소 논문에서 봤습니다. 한민석이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습니까? 아직은 아이디어만. 지금 돌려보세요. 네, 지금요.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김태윤이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0초, 1분, 2분.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1300도, 1400도, 1500도. 그리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1650도. 터빈이 견뎠습니다. 성공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민석은 침착했습니다. 냉각 효율은 23% 향상됐습니다. 무게는 3kg 감소했습니다. 비용은 기존 대비 15% 절감 가능합니다. 한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입사 2년차 신입이 제시한 아이디어. 오랜 경력의 본부장이 즉시 채택한 결단. 팀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중요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의 성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한민석이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로엘 박사님. 네, 이건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게 성공할 확률은 절반 정도죠. 하지만 방향은 찾지 않으셨습니까? 방향을 찾은 것과 목적지에 도착한 건 다릅니다. 한민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아직 중간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단지 계속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식당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전날 봤던 3명의 여성 직원이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특별식입니다. 박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위기를 넘겼으니까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거죠.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떡볶이, 과일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접시를 닦으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매일 오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선영 씨요. 복지팀 대리입니다.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하지만 저분도 알고 있습니다. 뭐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박선영 씨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연구동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설계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김태윤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세요. 아직 할 일이 내일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체력 배분이 중요합니다. 김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 아이디어를 믿어주셔서요.
당신이 아이디어를 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이건 당신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김태윤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한민석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글쎄요. 조금 더요. 피곤하시겠습니다. 피곤하죠. 하지만 한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로엘 박사님, 저는 오래전 미국 유학 시절 로키드 마틴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네, F-35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언젠가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센터에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 결단하는 리더, 지지하는 동료, 조용히 돕는 직원. 그들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꿈,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꿈, 함께 가는 꿈.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KAI를 방문했습니다. 로비에서 한민석을 만났습니다. 좋은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로엘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한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석가가 응원을요? 네.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민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몇 개월 후, 한국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KF-21 국산 엔진 첫 지상 테스트 성공. 다음 단계는 비행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과 하늘을 정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뮬레이션 성공과 실전 성공은 다릅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존 매튜스가 보고서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체계적일까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건 아닐까요? 수잔 챈들러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개발도상국 방산업체들은 항상 과장합니다. 성공은 부풀리고 실패는 숨기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의심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전부일까? 혹시 연출된 건 아닐까?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민석이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궁금하실 것 같아 보냅니다. 우리의 실패 기록입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용량이 상당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시뮬레이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 1247번의 테스트, 그중 성공 73번, 실패 1174번, 성공률 5.8%, 모든 실패 원인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시뮬레이션 샵 247 터빈 블레이드 균열. 원인 열 팽창 개수 오류. 2023년 7월 8일 시뮬레이션 샵 689 냉각 시스템 과부하. 원인 설계 결함. 2024년 9월 22일 시뮬레이션 샵 1089 진동 과다. 원인 밸런스 조정 실패. 하나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찾고 일관성을 확인하고 조작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3일을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결론 조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실패 데이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민석에게서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온라인 회의 가능하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한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김태윤도 보였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를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AI 연구소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죠. 이건 작년 11월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탈퇴를 선언한 바로 그날 밤이죠. 영상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엔진 출력이 설계 목표의 87%밖에 안 나옵니다. 13%를 더 끌어올리려면 최소 2년은 더 필요합니다. 2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18개월 단축은 가능한 범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한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보셨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박사님이 의심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성공만 보여주고 실패를 숨기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서 배우니까요. 김태윤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세라믹 복합 재료, 아이디어도 사실은 574번째 실패 사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데이터가 떴습니다. 이건 우리 팀 전체의 근무 시간 기록입니다. 야근 수당, 휴가 사용, 건강검진 결과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민석이 답했습니다. 투명성이 우리의 무기니까요.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한국정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KF-21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결과였죠.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95%가 적절했으나 5%는 개선 필요. 일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발견. 연구원 안전관리 규정 일부 미준수 사례 3건. 문제점들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게 공개 문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잔에게 이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한국 정부가 자기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수잔이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이런 걸 숨기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센터의 공식 조사팀 리더로 갔습니다. 우리는 KAI의 모든 시설을 돌아볼 권한을 받았습니다. 연구실, 공장,
사무실, 심지어 회계 부서까지. 첫날, 우리는 품질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책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이든 확인하십시오. 정말 다 봐도 됩니까? 네.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저희는 무작위로 서류를 뽑아 검토했습니다. 부품 검수 기록, 불량품 처리 내역, 안전점검 결과, 모든 게 체계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8월, 터빈 블레이드 로트 샵 342 전량 폐기 처리. 이건 왜 폐기했습니까? 미세 균열이 발견돼서요. 규격은 통과했지만 안전 마진이 우리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그럼 손해가 컸겠네요. 네, 약 8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폐기했습니까?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종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팀의 한 멤버가 의아해했습니다. 노조까지 만나게 해주는 겁니까? 네, 그들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니까요. 노조 위원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뭐든 물어보세요. 솔직히,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야근도 많고 압박도 심하죠. 그런데도 계속하십니까? 위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야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합니다. 더 일하기를요. 왜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세대에서 이걸 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일합니다. 조사 마지막 날, 한민석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실패 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실패한 부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깨진 터빈, 녹슨 배관, 균열된 날개. 각 부품마다 작은 설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터빈 샵 127 2022년 5월 실패. 원인 냉각 설계 오류. 교훈 여력학 시뮬레이션 정밀도 향상 필요. 배관 샵 89 2023년 1월 실패. 원인 재료 선택 실수. 교훈 부식 저항성 테스트 강화. 한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버리지 않습니다. 전시합니다. 왜입니까? 실패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그리고 신입 엔지니어들이 이곳에 와서 배웁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저는 전시실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수백 개의 실패작들.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과서였습니다. 살아있는 교육 자료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투명한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관리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건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KAI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 이건 신념이었어.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철학이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안전을 우선하는 것,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게 시스템이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옳게 하려는 신념. 저는 키보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무기가 아니라 윤리다. 기술이 아니라 정직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센터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성공할 것입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거는? 기술 수준입니까? 예산 규모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념요? 네.
한국은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요. 하지만 그게 성공을 보장합니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들을 돌아봤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센터장 윌슨이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변했군요. 무엇이 당신을 바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숫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을 봤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신념으로요. 몇 달 후,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KF-21 엔진 비행 테스트 성공.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 비행 성공했으나 진동 수치가 목표보다 3% 높음. 추가 개선 필요. 완벽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음. 다른 나라였다면 대성공이라고 발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세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민석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또 아직이라고 말하겠죠?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신념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직한 시스템은 거짓말보다 오래갑니다. 투명한 실패는 숨겨진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길이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법.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한국의 야근을, 한국의 실패를, 한국의 투명성을, 그리고 마침내 세계는 한국의 성공을 보게 됐습니다. 사천 에어쇼, 세계 방산업계가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요. 에어쇼 전날 밤, 저는 한민석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내일이 큰 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큰 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큰 날은 18개월 전, 우리가 계속하기로 결정한 그날이었습니다. 내일은 그저 결과를 보여주는 날일 뿐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왔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에어쇼 당일 아침, 사천 하늘은 맑았습니다. 3만 명의 관중이 활주로 주변에 모였습니다. 각국 국방장관, 방산업체 CEO, 군 고위 관계자, 그리고 저 같은 분석가들, 모두가 같은 것을 보러 왔습니다. KF-21 블록 3점 완전체. 오전 10시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KF-21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도색, 날렵한 라인, 완벽한 스텔스 형상.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중령이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아니라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습니다.
KF-21이 고도 3,000m에서 수평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레이더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미국 F-35의 AN/APG-81 레이더, 프랑스 라팔의 RBE 레이더, 일본 F-2의 JAPG-1 레이더, 중국 J-20 추적 레이더 시그니처. 4개의 화면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완전 스텔스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닫혔고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워졌습니다. 4개의 레이더 화면에서 KF-21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완벽하게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진짜입니까? 옆에 있던 프랑스 다소 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F-35급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RCS 0.0001. 이건 거짓말 같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KF-21은 계속 날았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급하강, 초음속 돌파.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15분간의 비행이 끝나고 KF-21이 착륙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깃털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비행 시연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민석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엔진 출력은 얼마입니까? 설계 목표 대비 102% 달성했습니다. 개발 비용은 당초 계획 대비 8% 절감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한민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필리핀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강국도 아니었습니다. 왜 필리핀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필리핀은 7,420명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112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74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필리핀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함께 갑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민석을 따로 만났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복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돌아온다면. 박사님, 한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돈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떠날 때 설명도 없이 떠났습니다. 7년간 쌓은 신뢰를 하루아침에 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국방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에어쇼 마지막 날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방산협력의 미래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로엘 박사님,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전, 저는 한국이 72시간 내에 폭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사람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민석을 봤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예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엔지니어,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직원, 실패를 전시하는 용기,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직함, 원칙을 지키는 신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의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어쇼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멀리 KAI 건물이 보였습니다.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센터장 윌슨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잘 봤습니다. 기자회견 발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었나요? 아니요. 완벽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을 믿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는 KAI 건물의 불빛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제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요. 귀국 전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새벽 훈련 비행이었죠. 검은 기체가 붉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나라.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진하는 나라. 세계가 비웃을 때도 멈추지 않는 나라. 배신당해도 원칙을 지키는 나라.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로, 더 높은 곳으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꿈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배신당한 나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올바르게 가라. 원칙을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박사님.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희가 뭘 했다고요? 그냥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습니다. 희망이라는 선물을요. 한민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게 특별한 겁니다. 아니요. 한민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한국, 희망의 증명.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인류에게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 줬다. 올바름이 여전히 이길 수 있다는 진실을. 3개월 후 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 50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자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의 젊은 엔지니어입니다. 항상 큰 나라들만 기술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쓴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새벽까지 불을 켜고 일하고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을 거라고. 그들이 한국처럼 언젠가는 하늘을 날 수 있기를. 그들이 증명하기를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희망. 무기가 아니라 메시지. 포기하지 마라. 올바르게 가라. 반드시 길이 열린다. 새벽은 항상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한국은 그 빛이었습니다. 세계를 위한 희망의 빛.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